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저온 냉동 냉장에 그냥 단독으로 해서 2만 평, 10,000평 이상 2만 평까지 늘리니까 어떻죠? 화주 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상온이 저온이 어떻다가 아니라 다수의 물류센터를 갖다 정부의 주요 거점. 최근에 황금알을 낳는 거의 물류센터 부동산이 2022년 하반기부터 좀 정체하고 있습니다. 언제 회복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도 있고 하는데 2024년 현상을 한번 제가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상에서는 중공 물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2020년부터는 수도권의 물류센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2023년 피크점을 시작으로 올해는 이제 전년 대비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물량이 지연되다 보니까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은 2025년에는 과잉 공급 시대가 아니라 수요자 쪽으로 시장이 많이 기울 수밖에 없고요. 현상에서는 물류센터가 전국에 거점이 너무 많이 생겼고 또 투자하신 분들이 너무 많지만은 현상에서 금리 문제 관련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 물량 지연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올해 신축 물류센터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점을 얘기하면 제가 지난 한 10년 아마 쿠팡이 2014년에 로켓 배송하면서 다수의 대형 물류센터를 많이 투자한 것도 있고 국내 대한통운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이 이제 물류센터를 확대시켰는데 최근에 물류센터 규모가 뭐 10,000평을 가볍게 그냥 다 넘고요. 최소 우리가 물류센터 3만 평이면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근데 상온도 3만 평이 큰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저온 냉동 냉장에 그냥 단독으로 해서 2만 평, 10,000평 이상 2만 평까지 늘리니까 어떻죠? 화주 유치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제 상온이 저온이 어떻다가 아니라 다수의 물류센터를 갖다 정부의 주요 거점. 여러분들이 거점을 보실 때 양재를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화물터미널이니까요. 양재를 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신갈, 영동 거점으로 해서 여주가 90km거든요. 그 밑에 내려가면 기흥, 그 다음에 오산, 여기까지는 상당히 거점이 좋았죠. 몇 년 전에는 남사IC까지 생겼고. 근데 이제 안성만 해도 65, 70km인데, 안성 쪽에도 자가 물류센터, 거점이 물량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안성 밑에 일죽, 또 더 밑에 내려가갖고 다수의 물류센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물류센터를 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시행사, 시공사, 투자처 다양한 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이트를 결정해주는 화주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화주가 그만큼 유치하기 힘든 시장이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화주가 힘들까요? 아마 소비 불황 시대에 기업들 자체적으로 물량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물류센터를 보실 때 항상 거점을 보면 물류센터가 우선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물류센터는 물류의 거점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대기업군의 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 대기업군들이 과거에는 물류센터를 다수 많이 분산시켰는데 최근에 3분기, 4분기는 내년에 사업 전략도 많이 짜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주 유치의 중요한 포인트는 3분기, 4분기 승부거든요. 근데 이 3분기, 4분기에서 지금 대기업군들이 고민하는 게 물류의 통폐합 거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류 거점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각계준수 따라 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유가가 지금 1배럴에 WTI하고 브렌트유가 두바이유가 한 $80 전후인데 유가가 $90 가면 수배송비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류센터의 기능도 중요하지만은 물류의 수송 배송 총 물류 비용을 고려한 비용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거래처의 물량 또 거래처가 물류센터에 들어온 입고 물류센터에 나간 출고 이런 총 물류 비용이나 거래 물량, 회전율 이런 거 갖다 고려하면서 지금 센터를 좀 보고 있어서 기존의 사이트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화주 입장에선 그런 쪽을 좀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5.5% 동결한 게 벌써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대통령 선거, 전 세계에 선거가 워낙 많은 상황도 있지만은 금리의 영향에 따라서 지금 물류부동산에 투자하신 분들 사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한국은행하고 미국의 연준의 금리 차이 2%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방어해갖고 지금 3.5를 유지하지만은 아마 한국은행도 그 정도면은 한 번 정도 떨어뜨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달러가 1달러가 강달러 시대가 되다 보니까 1,380원, 1,4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달러의 하락 어느 정도 1,200원 또에 지금 안정적으로 내려와야 그 상황이 유지되는데 강달러가 계속되면은 금리가 내려와도 당분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비즈니스는요,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사이클이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있고 2020년 이전부터 물동량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물동에 맞춰서 물류센터가 너무 과잉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미리 말씀드리면은 2024년 3분기, 4분기까지는 물류의 거래량이 저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주 유치를 해서 물류센터를 갖다 공시를 채운 기업들이 매각 매수를 하더라도 올해 거래량을 보니까 매수자의 그 상황이 그 거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2024년 4분기까지는 관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5년 소비 불안과 물량 창출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이 부분을 저점에서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시점. 그래서 저는 2025년 2분기 정도 빠르면은 그때 이제 물류 부동산이 조금 서서히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저도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불과 10년 안에 우리나라의 물류센터가 이제 급격히 커지면서 약 20만 평 이상 됐던 동탄 물류센터가 거의 2018년 연말에 준공됐거든요. 그리고 부천 오정동 물류센터 8, 9만 평이 최근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물류센터가 대형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불과 최근 5년, 10년 전에 지금 바뀐 게 뭐냐면 산업단지 물류센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산업단지 물류센터를 다 물류동으로 할 수 없었고, 유통이나 물류, 또 지원시설, 리조트 시설, 다양한 용도 변경하면서 이제 그 물류센터 시설 고부가치를 올리려고 했던 것이 좀 기억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물류센터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외국계 투자 자산 운용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CBR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죠. 뭐 JLL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물류부동산에 손을 안 댔습니다. 불과 10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오피스, 호텔, 유통 이런 쪽에 투자를 하다가 최근에 불과 10년 이전부터 물류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국내에 이제 많은 투자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대략 최근에 보니까 이 회사들이 규모 숫자가 한 500개까지 지금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 경험 있는 분들이 외국계 경험도 있었고 국내 토종도 만들어서 했지만은 그 금융이나 투자 자산 쪽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하고 마음이 맞는 멤버들이 같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별로 맞는 사람이 또 회사를 만들면 거기서 또 이제 자기가 관련된 멤버들을 갖다 끌어서 같이 이제 팀으로 꾸리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물류부동산 사실 뭐 금리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워낙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업의 브랜드, 투자회사의 브랜드에 따라서 많은 물량이 지금 움직인 게 현재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캔달 스퀘어는 쿠팡이 2014년에 로켓 배송하면서 불과 5년 전에 쿠팡의 물류 거점하고에 관련해서 많이 선투자를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쿠팡이 3년에서 5년 정도. 자, 물류는 거점 사업입니다. 좋은 입지를 거점 빨리 확보해야지 거래처 화주의 물량에 따라서 지금 물건을 찾고 그 사이트를 찾는 시간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상황이 앞으로 진짜 많이 움직였는데요. 캔달 외에도 ADF 자산운용, GIC 에이전트죠. 싱가포르. 여기 같은 경우는 동탄 물류단지 A동, B동, C동까지 하면서 여기에 엄청난 금액, 뭐 5,000개에서 약 6,000개 가까운 투자를 하면서 물류 거점을 안정적으로 가지면서 임대차 수익을 확보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우리가 말하는 뭐 마스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도 그냥 물류센터를 갖다가 그냥 엄청 많이 지금 매입했죠. 그 매입하면서 매각하는 상황이 시기가 상당히 짧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 박사님, 왜 우리나라 물류센터는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차세대 물류센터가 왜 안 나오죠? 거의 벽돌 찢듯이 비슷한 물류센터가 왜 많이 생긴가요? 저도 투자 자산 이런 멤버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매수하고 매각하기 바빴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장기 투자라든가 장기를 운영하면서 수익 구조를 보는 것도 맞았지만은 일단 매수하면서 금액에 동그라미가 1개, 2개 숫자가 커지면은 빨리 매각을 했다는 게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과잉 공급 시대에 내년에 이제 수요 공급으로 좀 전환점이 되겠지만은 앞으로 시장 상황은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기업들이 물류센터를 만드시는 분들이 지금 금리 상황에서 좀 많이 묶여 있습니다. 제가 PF 상황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PF,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물류를 갖다가 투자할 때 보면은 처음에 발생하는 게 브릿지론입니다.
브릿지으로 땅을 매수하든지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갈 수 있나 이걸 갖다가 은행권이라든가 비금융권으로 투자하는 게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거든요. PF의 금융권을 갖다 받아갖고 아직까지도 PF의 대출 여기 이자 갚기 바쁜 물류센터가 너무 많이 생겼고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경매, 공매까지 나와갖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아마 3개월 전인가요? 정자의 물류센터가 상당히 좋은 물건이 있었는데 이 물건이 한 2,500억 투자했거든요. 한 3,500억에 지금 시세, 기업 가치를 봤는데도 결국은 경매, 공매까지 나오다 보니까요. 이 부분을 이지스 자산운용이 한 2,200억에 매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내 시장에서 다수의 물건들이 계속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중요한 거는 캠레이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2020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약 6개월 이후에 이제 파동의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캠레이트가 4%대 후반, 그러다가 최근에 5.5%, 또 올해 지금 2분기에 평균치 나온 거 보니까 한 5.75 정도까지 캠레이트는 서서히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공급량이 줄어들고 오히려 수요량이 많아지는 경우, 그럴 때는 캠레이트가 지금 6% 이상 다시 이제 회복될 상황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물량이 어느 정도 늘었나 한번 좀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권 한번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국 인구가 3년 전부터 줄었네요. 5,150만 명인데 수도권에 인구가 과반수가 몰려 있고 물동량의 밀집도가 한 65에서 70%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도권의 신규 물류센터 공급량 보니까요. 2021년에 70만 평, 2022년에 118만 평, 2023년에 167만 평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해 2024년 상반기 플러스 예측하는 거 보니까 한 30% 감소합니다. 120만 평이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여러분들이 물류센터를 갖다가 인허가 다 맞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면은 10,000평 기준입니다. 빠르면 1년, 길면은 1년 반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물류센터를 갖다가 착공해서 준공까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요. 뭐 일부러 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화주 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딜레이 시키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수요와 공급 밸런스에 화주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화주 유치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지금 물류센터를 개발하시는 분들 앞으로 지금 많은 고민하시고 지금 돌파구가 언젠가 지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렌트프리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온과 저온의 구조는 이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참고로 편의점을 말씀드리면요. 편의점은 보통 우리나라 2회전 배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편의점 1, 2를 다치고 있는 CU, BJF 리테일, GS 리테일, GS25죠. 그러니까 한 2,000평, 2,500평 기준으로 보통 500개에서 600개 점포를 갖다가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만 해도 상온과 저온의 비율이 몇 년 전만 해도 상온이 90%, 저온이 10이었는데요.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달라서 최근에는 저온 냉동 냉장이 15에서 2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된 자사 물량을 갖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기업 같은 경우 사실 물량의 어떤 구조 이 부분이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상온만 올인 상온, 올인 저온, 냉동, 냉장 이렇게 한 시대는 바뀌었고 최근에 작년부터 바뀐 게 어떠냐면은 상온과 저온, 냉동, 냉장을 갖다 융합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15,000평을 만들면은 상온은 한 9,000평, 10,000평 정도 하고 저온 냉동 냉장을 지하층으로 해갖고 4,000평, 5,000평 이런 상황으로 좀 많이 융합형 물류센터를 지금 만든 게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현실에서 지금 렌트프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면 3년, 5년 정도 계약하는데 최근에는 계약을 갖다가 5년 장기 계약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내년부터 2, 3년 후에는 이제 임대료라든가 물가가 이제 상승률에 따라서 임대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렌트프리는 보통 1년 계약에 한 달을 받는데 저온 냉동 냉장에 자금력이 힘들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 빨리 이걸 리카바리하고 이거를 클로징 해야 되니까 최근에 렌트프리를 갖다 6개월인데 지난달 제가 미팅하다 보니까요. 큰 거점을 갖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렌트프리가 지금 7개월까지 나왔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하고 달리 저온 냉동 냉장 상황은 지금 과잉 공급 시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물류센터의 거점에 지금 다양한 사항을 일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 또 다양한 사례는 제가 2부에서
다음 방송에서 한번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다음 2부 방송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